자, 수업 시작할까요? 네. 자, 봅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0년대에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통상계하론이 대두가 되었고 고종도 대화의 의지가 있어서 운요 사건이라는 일본의 충격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조선은 근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80년대에는 조선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모군란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고요. 급진개화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개혁의 방향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켰던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런데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모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나요? 청나라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왕과 왕비를 청나라가 보호해주고 청나라 덕분에 왕과 왕비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하는 것을 왕과 왕비가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선 내에 청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1890년대에는 누가 조선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청일전쟁인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고요.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으니 그게 바로 갑오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시간에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어떤 사건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돈이 많아졌을까요? 부족해졌을까요? 부족해져요. 그죠? 왜냐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 이미 봤습니다.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 공사관이 불타거나 일본 사람이 죽으면 조선은 그들에게 뭘 해줘야 됐나요? 배상금을 물어줘야 됐어요. 그죠? 그거 전부 다 누구 돈에서 나올까? 백성들에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더더욱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1890년대에 조선 정부는 관리들에 의한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조선시대 때 1890년대 당시에 조선의 부정부패, 관리들에 의한 백성들에 대한 부당한 수탈과 같은 문제가 심각했느냐? 왜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직접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왕비 민씨, 명성황후와 그의 가족들이 도와줬기 때문이었다. 고종 즉위 시기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바로 민씨 일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외척이 권력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세도 정치와 유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결국 관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씨 일파에게 뇌물을 먹여서 관직을 얻고 뇌물을 바쳐서 관직을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누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본전을 뽑아내야 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 대한 부당한 수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국에서 농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던 것이 1890년대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한편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뭘 많이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쌀 무척 많이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일본의 산업 발전에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일본 사람들이 쌀을 많이 사간다. 쌀값이 어떻게 된다? 비싸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쌀을 사 먹어야 되는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농민들도 힘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일본으로 쌀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땅 많은 지주들은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면 자기 땅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더더욱 쪼여들거든. 더 많은 소작료를 바치라고 요구하거든. 그러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나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서 뭐 많이 팔았냐면은 영국산 면제품 팔았어요. 자,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고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만든 기계화 공장이 바로 면제품을 생산해내는 기계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산 면제품은요,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고 질이 좋은 면제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다 면옷 입고 있지 않나요? 그죠? 교복 안에 면티를 다들 입고 있잖아요. 그죠? 면옷의 경우에는 생필품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영국산 면제품이었고, 청나라 상인들이 가져왔던, 일본 상인들이 가져왔던 영국산 면제품도 마찬가지로 값싸고 질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당시에 농민들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여성들은 집에서 이렇게 배틀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간의 수공업으로 면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팔아가지고 부수입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영국산 면제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손으로 만든 거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려요. 그죠? 그러면서 농민들의 삶이 더더욱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조선의 농민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존재는 두 개네요. 무엇과 무엇인가요? 부패한 지배층과 그리고 세금도 걷어가는 지배층, 그리고 그렇죠, 개항 이후에 경제적인 침탈을 이루고 있는 외세 일본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농민 백성들은 누구에 대한 반감이 강했다? 지배층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무척이나 강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이런 사회를 바꿀 것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점차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고요. 1894년이면은 조선의 근대화가 추진된 지 10년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까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근대화 정책이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못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세도 정치할 때 배웠습니다. 1860년에 경주에 몰락한 양반인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서학에 맞선다라는 의미에서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어요. 그리고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에는 인내천,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따라서 평등 사상이 담겨 있는 이 동학의 경우에는 신분적 차별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농민,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동학이라는 것의 존재를 조선 정부가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은 백성들을 속이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이 동학이라는 종교는 사이비 종교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 종교를 창시한 최재우를 사형시키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2대 교주가 됐던 최시형의 경우에는 포접제라고 하는 동학 종교 특유의 조직망을 정비합니다. 마을마다 접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 접이라는 조직을 상위에 있는 포라는 조직으로 통제를 하는 동학 종교 특유의 조직망이 바로 포접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정비를 합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의 단체를 조직적으로 정비해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최재우의 교리를 책으로 만들어서 널리 알리는 등 이 포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동학이라는 종교가 사이비 종교라고 결론을 내렸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탄압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의 경우에는 조선의 농민 백성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특히 경상도 도 있었지만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동학이라는 종교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들에 의한 수탈도 심하게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가 더더욱 빠르게 확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조선 정부는 동학을 뭐지? 아씨, 갑자기 생각이 동학을 아니야 네 글자가 있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버퍼리 걸릴 때가 있어요. 와, 사악한 그릇된 교리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랬더라? 혹세무민, 혹세무민하는 종교, 그릇된 교리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라고 규정을 해서 지방관에 의해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동학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지방관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에 가둬지기도 하고 또는 사형을 당하는 등의 굉장히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조선 정부는 당시 조선의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느냐? 동학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너 동학 믿는 놈이지 하고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한다든지 같은 이런 어떤 동학교도의 누명을 씌워서 농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 동학교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교조 신원 운동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교조 신원 운동이란 무엇이냐? 교조, 종교를 창시한 사람을 교조라고 해요. 동학에서는 누가 되나요? 최재우가 되네요. 그죠? 신원, 억울함을 풀다라는 것이거든요.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다 무슨 뜻일까? 최재우도 어떻게 됐어요? 사형당했어요. 그죠? 네. 그릇된 종교를 만들어서 사회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사형당했잖아요. 그러면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최재우가 만든 종교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 믿는 것을 인정해달라.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을 종교의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바로 이 교조 신원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조선 정부에게 동학을 믿을 종교의 자유 그리고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892년에 충청도에서는 공주에서 전라도에서는 삼례라는 지역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구호를 외쳤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니까 당연히 지방관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너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고 너희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자 동학교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종교의 자유를 달라, 탄압을 중지하라 라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지방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너네들 종교를 믿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임금님이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으로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자 그런 대답을 들었던 동학의 지도자들은 그럼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뭐 하자? 지방관들이 임금님의 명령이라서 우리의 권한으로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했어. 그럼 동학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한테 가요. 임금님한테 찾아가서 허락받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1893년에 임금님에게 직접 광화문 앞에 엎드려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리는 이른바 한영 복합상소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고종은 뭐라고 답을 했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너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 하던 일에 힘쓰면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대답을 남깁니다. 뭔가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오히려 더 정부에서는 동학에 대한 철저한 강력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종교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국에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충청도에서는 보은, 전라도에서는 금구라는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였는데 이때 모였던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점차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종교의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탐관 오리를 처벌할 것, 일본과 서양 세력들을 몰아낼 것 같은 이러한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좀 더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너네 동네 어떻게 살아? 너네 동네 상황은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어느 동네나 탐관 오리와 외국인들의 수탈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적인 요구가 나오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핵심은 원래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였던 동학농민운동이 점차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러다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부 농민 봉기예요. 전라도 고부군에는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로 전형적인 탐관 오리였어요. 게다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모양인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수탈하고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도 여러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조병갑의 경우에도 이런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로 오래오래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사람 어떤 식으로 백성들에게 과도한 수탈을 하였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만석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석보에서 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이나요? 원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뚝을 쌓는 겁니다. 우리는 이 뚝을 가지고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뚝을 쌓으면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 고이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모아놓은 물을 농사 지을 때 끌어다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보라고 하는 뚝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갑자기 한꺼번에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 뭐라 그러게? 홍수? 어? 댐이 무너진다. 본물이 터진다. 이런 표현 들어봤나요? 네, 본물 터지듯이 뭔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빵 터져 나오는 걸 가지고 본물 터지듯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본물 터지다라는 표현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해 봤습니다. 자, 만석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당시 고부군에는 이미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충분한 보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조병갑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우리 마을에 보가 부족해, 보 하나 더 만들어 라고 해서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보를 만들게 하였으니 그게 바로 만석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키니까 열심히 가서 보를 만들었어. 그래 뭐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가 가뭄에 대비해서 물이 많으면 좋지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너네 만석보에서 물 끌어다 쓰고 있지. 만석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물 끌어다 쓰는 세금, 물세를 내, 수세를 내 라고 농민들에게 요구했고, 그렇게 농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더 뜯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농민들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병갑이라는 군수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물세를 내릴 것을 강요했고 실제로 농민들에게 그 세금을 가져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를 얹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농민 백성들로부터 많은 재물들을 탈취했던 인물이 바로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항의하기 위해서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군청을 찾아가서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러한 요구를 했던 농민들을 내지를 해서 쫓아냈던 인물이 바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농민들이 누굴 찾아가느냐? 고부군의 접주. 우리 아까 배웠죠.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는 포접제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을마다 접이라는 조직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접의 리더가 바로 접주였고 고부군의 접주는 바로 전봉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 우리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전봉준의 주도하에 동학의 이 포접제의 조직망을 이용을 해서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고부 농민봉기라고 하는 사건이었다 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이들은 고부 관할을 점령을 합니다. 조병갑 어떻게 됐을까요? 잽싸게 도망가요.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했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병갑의 경우에는 이때 잘 도망가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수탈을 했던 상징적인 만석보 같은 것들을 허물어 버렸어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조선의 중앙정부에 보고가 됩니다. 알아보니까 진짜로 조병갑이 나쁜 놈이었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느냐? 군수가 잘못한 거 맞네? 군수 바꿔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줘요. 자, 그러면서 농민들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부군에 누가 오냐면 안핵사로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자, 안핵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농민 봉기를 일으킨 몇몇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가 바로 안핵사라는 사람이고, 이때 고부 농민 봉기로 왔던 안핵사의 이름이 이용태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근데 당시 조선 정부는 굉장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안핵사로 왔던 이 이용태도
판관오리였어요. 원래 안핵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비록 군수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으니 너네는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주모자, 이 사건을 계획하고 이끌었던 인물 한두 명 정도는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핵사의 경우에는, 이용태의 경우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주도했던 사람 한두 명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 봉기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강간도 일삼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나라는 뿌리까지 썩었구나라는 생각을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고부 농민 봉기와 관련해서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거 가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기도 합니다. 통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널리 알리는 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할 것이니 모여라 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통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병갑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쁜 조병갑을 혼내주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적었던 내용, 그게 바로 이 고부밀란의 사발통문이 되겠습니다. 왜 사발통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밥그릇을 사발이라 그러죠. 이 사발통문에는 동참할 사람들의 이름을 썼는데 이렇게 사발을 엎어놓은 것처럼 원형으로 동참할 사람들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 통문을 사발통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사건에 동참할 사람들의 이름을 사발을 엎어놓은 것처럼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이름을 썼을까? 그렇죠. 자, 이름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쓰면 누가 주모했다는 게, 누가 주도했다는 게 뻔해요. 맨 위에 이름 쓴 사람은 얘가 주도자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분명히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주도했는지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쓰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라고 해요. 아마 여기쯤이네요. 전봉준이라는 이름, 여기 전봉준 써있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름을 쓰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거 시험 문제나 나오게 되면 고부 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안핵사의 탄압을 피해서 무장, 고부의 바로 옆에 있는 무장이라는 동네에 피해 있었던 전봉준의 경우에는 안핵사 이용태가 저지르는 사건들에 대해서 듣고서 안 되겠다, 우리는 본격적인 저항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적주인 손화중, 김계남 같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더 많은 농민들, 더 많은 동학교도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니 그게 바로 무장에서 일어난 무장봉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무장에서 봉기를 일으킨 농민군들의 경우에는 곧바로 고부군으로 가서 고부군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다시 가느냐? 또 가까운 백산 지역에 가서 대규모 집회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해요. 자, 무장을 거쳐서 고부군을 점령하고 백산에 이뤘던 농민군의 경우에는 전봉준의 주도하에 우리가 왜 봉기를 일으켰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4대 강령과 경문의 발표라는 것입니다. 자, 농민군의 4대 강령,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 충과 혈을 모두 온전히 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3번, 누구를 몰아내고?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없애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 그리고 서울로 들어가서 권력 있는 자들과 귀족들을 모두 없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번, 2번은 멋진 말이라고 한다면 3번, 4번을 보면 이들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네요. 누구와 누구예요? 일본과 부패한 지배층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들이 발표했던 경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안으로는 탐악한 부패한 관리들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나쁜 강력한 적들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폭, 난폭한 정치를 제거하고 구민, 백성들을 구한다. 보국, 나라를 지키고 안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들이 봉기를 일으킨 이유로 내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 농민군들의 경우에는 무장에서 출발해서 고구와 백산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 경문을 외치면서 전라도 일대를 쭉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고을에 갈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 새로운 고을에 갈 때마다 백산에서 태인에 가서 태인에서 뭐 했을까?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 쫓아내고 그들이 부정하게 모았던 재산들 농민들한테 돌려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풀어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태인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농민군들을 환영했을까 싫어했을까? 환영하죠. 그죠? 드디어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무척이나 반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을 전라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 농민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 더더욱 커져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전라도 일대로 이 농민군들이 장악하는 지역이 넓혀 나가게 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 감영군을 보내요. 전주 감영군이란 전라도 지역을 지키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전주 감영군이 농민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고 여기 황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읍 옆에서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전주 감영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만은 한참 기세가 올라 있었던 농민군들이 전주 감영군을 격파하는 성과를 거두게 돼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선 정부에서는 서울을 지키는 서울 한성경군, 훨씬 더 무기도 좋고 훈련도 많이 받은 정예부대를 보내서 이들을 제압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장성 옆에 있는 황룡촌 지역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한성경군과 농민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농민군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서 전라도 지역을 한 바퀴 돈 농민군의 경우 어디까지 가느냐? 전주까지 가서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전주에는 뭐가 있었느냐? 전라감영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전라도 도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주성이 농민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전라도 지역 전체가 농민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1894년 4월쯤에는 농민군이 전라도 일대를 모두 장악하는 이러한 기염을 토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과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조선 정부가 자기 스스로 농민들의 봉기를 제압하려 했는데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조선 왕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늘 누구에게 의존했어요? 청나라에게 의존했어요. 그죠? 그래서 또다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군대를 보내서 농민들 좀 제압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 무척이나 안타깝죠. 내부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그들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고 식민지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었을 텐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는 또다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청나라는 이 도움의 요청을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받아들여요. 왜? 지금까지 이모군란 제압하고 난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이 어떻게 됐어요? 강해졌어요. 갑신정변 제압하고 난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이 어떻게 됐어요? 더 강해졌어요. 그죠? 계속해서 청나라가 조선 정부를 도울 때마다 청나라는 조선의 식민 지배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싸 좋구나 하고서는 곧바로 청나라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어떤 조약이 맺어졌었냐면은 텐진 조약 맺어졌습니다. 양쪽 모두 조선에서 철수하자. 상대방이 어느 한쪽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상대방에게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자라는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이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냐면은 청과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동등하게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권리, 파병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되자 일본도 텐진 조약을 근거로 들어서 왜 너네만 군대 보내? 우리도 군대 보낼래? 라고 하면서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농민들의 봉기를 제압하려다가 조선에 청나라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둘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죠? 봅시다. 농민들의 봉기가 더 심각한 문제일까?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이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일까?
당연히 전쟁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조선 정부는 뒤늦게 농민군과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너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농민들은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 라고 하면서 폐정개혁안, 폐단이 많은 문제가 많은 정치에 대한 개혁안을 조선 정부에게 제시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탄관오리를 징계할 것, 각종 세금은 마구 걷지 말 것, 상인들은 항구에서만 장사하게 하고 서울에서나 다른 데서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폐정개혁안이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조선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고 진짜로 필요해 보이는 개혁의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오케이, 우리가 이런 내용들 개혁해 나가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농민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요구가 조선 정부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농민군을 해산시켰으니 우리는 이 사건을 일컬어 전주에서 화해를 약속했다라고 해서 전주 화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조선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농민군들도 마찬가지로 마을마다 전라도 각 지역에다가 집강소라고 하는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노비 문서를 불폐한다든지 탐관오리나 부패한 양반들을 처벌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세금 같은 것들을 없애버리는 등 전라도 지역에서 자신들이 직접 문제가 많은 정치를 개혁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언제 이루어졌어야 됐을까? 청과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외세의 개입이 시작되어 버리고 만 뒤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조선 정부에서는 자, 너네들을 불렀던 이유 농민들을 제압하지 못해서 이제 농민군 해산했으니 이제 나라에 있을 이유 없다. 다시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돌아가려고 하는데 일본군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1894년입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뒤로 시간이 10년이 흘렀어요. 이 10년 동안 일본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청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청나라를 조선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고 조선을 독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일본군의 경우에는 조선 정부가 물러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청나라를 몰아낼 작정으로 들어왔던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게 되었으니 이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육지에서는 평장전투, 바다에서는 황해해전에서 일본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일본군은 청나라 본토까지 진격하는 이러한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죠. 청일전쟁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근대화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청나라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청일전쟁은 과연 어떤 나라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뤄냈는가가 판가름이 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였고 누가 이겼나요?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청나라는 양무운동의 실패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결국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의 시모노세키, 잠깐만요. 일본의 여기 시모노세키라는 곳이에요. 시모노세키라는 곳에서 이 청일전쟁을 끝내기 위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첫 번째, 청나라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인정한대요. 전통적인 조공과 책봉체제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두 번째, 청나라는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야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야오뚱 반도와 타이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죠? 자, 우리나라 요렇게 생겼다라고 치면은 요렇게 지금 생긴 곳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 가운데 여기가 바로 요동반도, 야오뚱반도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타이완, 오늘날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 거죠. 그죠? 일본 요렇게 있고요. 그죠? 자, 왜 일본을 야오뚱과 타이완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일본 입장에서는 이 타이완과 야오뚱은 대륙을 침략하기에 좋은 발판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타이완의 경우는 중국 남부로 침략하기 좋은 지역이었고요. 특히 라오뚱반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삐쭉 튀어나온 땅이기 때문에 해상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이 라오뚱반도를 타고 들어가면은 만주로도 진출할 수 있고 중국 베이징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대륙 진출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야오뚱반도였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일본이 내놔라고 요구를 했고 요거 뜯어갑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대략 오늘날 돈으로 봤을 때 한 1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전쟁에서 져서 물어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행동을 막아서는 나라가 있었으면 누구였냐? 바로 러시아였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 라오뚱반도를 먹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청나라로부터 라오뚱반도 뺏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일전쟁이 터져서 일본이 오고 홀라당 먹어버린 겁니다. 러시아 분노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근대화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데 원래 이런 거 전쟁에서 이겼다고 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거든? 먹기 전에 우리 이거 먹어도 되니 다른 나라한테 양해 구해야 되는데 너네 그것도 없이 감히 우리가 오랫동안 침범해왔던 야오뚱반도를 홀라당 먹어버려? 당장 뱉어내지 않으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랑 전쟁하는 줄 알아! 라는 식으로 일본에게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가했던 사건이 바로 삼국 간섭인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일본 이 세 나라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결국 야오뚱반도는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타이완은 그대로 일본이 지배를 해요. 네, 그리고 이후에 라오뚱반도는 러시아가 먹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청나라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베트남과 국경이 붙어있는 지역을 홀라당 가져가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여기 산둥반도의 이권을 가져갑니다. 자, 아무튼 청일 전쟁의 결과 일본은 식민지를 확보하게 됐어요. 타이완이라는 식민지를 확보한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고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한편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듣게 된 전봉준의 경우에는 일본군을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2차 봉기였다라는 겁니다. 반외세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봉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의 남접 조직과 그리고 손병희가 이끄는 충청도의 북적 조직까지 모아서 1차 봉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논산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진격을 시작을 하였죠. 자, 하지만 이들이 서울로 가는 길에 공주를 지나가야 됐는데 공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이 공주 근처에 있는 우금치에서 이들 농민군을 막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주 우금치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었는데 이때 당시에 일본군 이미 게틀링건이라고 들어봤나요? 가끔 서부 영화 나오는데 뱅글뱅글 돌리면 드르르르 돌아가면서 발사되는 본 적 있나요? 네, 이미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에 비해서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농기구 아니면은 가벼운 죽창, 대나무 깎아서 만든 죽창 아니면 사냥꾼들이 사냥꾼들이 짐승 잡을 때 쓰는 총 정도밖에 안 되는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것이죠. 우금치 전투에서 압도적인 근대식 무기의 위력에 눌려서 거의 일방적인 학살 수준의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후에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농민군들의 경우에는 일본군과 정부군에 의해서 차츰차츰 진압이 되었고요. 농민들의 저항의 기세에 눌렸던 양반과 향리들의 경우에도 민보군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당했던 것에 대한 보복 같은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전봉준, 김계란을 비롯한 주요 동학의 지도자들이 체포가 되고요. 각지의 농민 봉기들이 모두 진압이 되면서 1984년이지? 네, 1894년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은 최종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동학농민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배층들은 외세에 의존하면서 조선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피지배층들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개혁을 하면서 이 부패 찌든 조선 사회를 바꾸려는 반봉건적, 반부패 성격의 개혁 시도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을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에 견주기도 해요. 그와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이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지배층에게도 분명히 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가보개혁 때에 이 동학농민운동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개혁의 요구들이 반영이 되고 실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한편 지배층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나라를 점점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지만 이들 농민 백성들이 스스로 외세를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려고 하였던 반침략적, 반외세 성격의 봉기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비록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농민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이후에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의병활동, 항일의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면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이어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의 포인트, 시발점과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사 배운책 62쪽의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대교주 최시영이 만든 동학 특유의 조직망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은 호적제였네요. 자, 농민들의 봉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정부는 청나라에 요청을 했어요. 청나라 들어왔어요. 일본군도 들어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랑 농민군이 전주에서 화해를 약속했죠. 네 글자로 전주화약이었어요. 자, 이후에 농민군을 해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전 개혁안을 추진하였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한테 랴오뚱 반도와 어디를 내놓으라 그랬나요? 타이완 내놔라고 했는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압박해서 삼국 간섭을 해서 랴오뚱 반도 돌려냈습니다. 자, 한편 일본을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농민군은 2차 봉기를 일으켰는데 공주 근처에 있는 어디에서? 우금치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